소득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소득 불평등도도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최저임금도 조금씩 높여주는 거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서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이게 집값을 띄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훈 교수의 경제포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특별히 경제학자니까 사회 양극화보다는 경제 양극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에 와가지고 이 경제 문제가 사회 문제고 정치 문제로 자꾸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양극화 또 그리고 정치 양극화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는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소위 양극화 그리고 또 불평등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IMF 보고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American Economic Review라고 AR에 실린 그러한 우리 학술 논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양극화, 소득 양극화 그리고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소위 얘기하는 자산 가격 버블, 그것이 주식 가격 버블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동산 가격 버블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예전에 1929년 세계 대공황을 불러온 것, 그리고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상은 그러면 과거의 일이지 이제는 뭐 다시는 그런 것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보면 그러한 상황에 제일 근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를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1929년 직전 상황 그리고 2008년 바로 직전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게 그야말로 우리가 부채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켜서 그거 가지고 자산에 엄청나게 뻥튀기를 해놓고 있다. 그게 바로 주택가격 엄청나게 띄우면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고 그것이 바로 또 사회 양극화, 경제 양극화를 불러오는데 그것이 바로 자산 양극화를 불러온다, 부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몇 가지 기왕이면 그래프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극화 또는 불평등 뭐 이런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주로 소득 불평등을 얘기한다. 소득 불평등이라는 말 그대로 내가 월급 노동자로서 벌어들이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가 자산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이것도 소득이고요. 아니면 내가 자영업자로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영업 이익을 만들어내면 그게 나의 소득이에요. 그 소득이 과연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과연 어떻게 분포되어, 배분되어 있느냐를 나타내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가장 잘 알려진 지표가 바로 뭐냐면 지니 계수예요. 그 지니 계수가 보통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으로 갈수록 굉장히 불평등도가 낮다. 이게 0이면 그야말로 완전히 똑같이 나눈다.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 소득이 있으면 100명이 다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일찍 갖는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건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게 반대로 1이 되면 거의 뭐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 어디에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빨간 점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시장 소득이에요. 시장 소득이고, 밑에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 점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처분 가능 소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소득을 여러분이 만들어내시면 어떡합니까?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세금은 일단 빠져야지만 우리가 처분이 가능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소득이 굉장히 낮은 분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조금을 받잖아요. 그런 보조금을 포함시킨 거. 다시 말해 전체 시장 소득에서 세금을 낸 거 빼기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것, 우리가 보통 이전 지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은 것을 포함시킬 때 과연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시장 소득으로 보면 거의 0.4.0 어디에서 그냥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뭐 그러면 이거 뭐 4.0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OECD 한 평균 정도 됩니다, 사실. 높지 않아요.
괜찮은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처분 가능 소득으로 보면 더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OECD 평균보다는 더 낮은 수준, 뭐 이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양극화도 되어 있지 않고 소득도 불공평하지 않으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거 그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이게 뭐냐면 부의 불평등이에요. 부의 불평등을 계산해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또 총자산이 있고 순자산이 있어요. 총자산은 그냥 갖고 있는 자산이고 거기에서 세금을 빼놓고서 이제 순자산이 되는 건데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부채를 빼버리면 순자산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자산이 점점 여기 보면 전체적인 숫자가 5.5 정도 되잖아요. 아까는 얼마 정도 됐죠? 우리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진익에서는 한 4.0 약간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도보다 일단 절대적으로 높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면 2017년 이후에 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017년 이후에.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약간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기 약간 높아지는 이게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높아져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전체 자산 중에 가계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 자산이 무려 75%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그 얘기는 금융자산은 한 25%밖에 되지 않는다.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은행 예금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25%밖에 되지 않고 그야말로 주택, 집에다 거의 집이나 아니면 땅에 투자한 그러한 자산이 거의 75%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게 엄청난 그 어떤 양극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제가 실제 계산해 보면 이거보다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따로 계산해 본 바는 없어서 어쨌든 일단 여기에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그런 자료를 제가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득 불평등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의 불평등도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75%가 거의 부동산, 거의 집이나 아니면 땅인데 특히 집값이 지난 2017년 이후에 2022년 중반까지 무려 2배 내지 3배 올랐다. 특히 서울에 그야말로 제일 부자 동네, 강남 이런 데는 한 3배 올랐다.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집값이니까요. 이게 거의 한 3배 뛰었어요. 이렇게 뛰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그걸 갖고 있는 분들, 더군다나 이걸 갖다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부가 늘어난 거죠. 부가 2배, 3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부 중에, 전체 자산 중에 75%가 부동산인데 그게 2배, 3배 늘어났으니까 전체 부도 거의 그 정도 늘어났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그 가게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5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5%는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니까 그분들하고 보면 그분들이 예전에는 자기가 소득을 계속 모아가지고 10년이면 집을 살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3배 올라버렸으니까 30년 걸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분들과 그리고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의 그 자산 격차가 무려 3배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산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55%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으니까 평균적으로 좋아진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55%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사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절반 이상은 다 뭐냐면 연립주택이나 빌라나 아니면 오피스텔 조그만 그러한 방에서 그런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집값이 막 그렇게 2배, 3배 떴을 때에 그때 정말 자산 가격이 이렇게 막 크게 올라가지고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체 가구 중에 20%도 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제일 부자들만 그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양극화, 경제 양극화를 불러왔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제가 이게 2018년도 막 그때 막 가격이 막 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막 뛰어가길래 그 당시에 제가 그 소득 불평등도보다 중요한
부의 불평등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경향신문에 실론을 게재한 건데요. 결국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소득주도 성장하면서 최저임금도 그래서 뭐 빠르게 막 상승시켰는데 최저임금을 뭐 아무리 뭐 20% 올리면 뭐 합니까? 집값이 그 2배, 3배 떠버리면 최저임금 그거 뭐 8,000원에서 뭐 10,000원 됐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집값을 내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 소득을 높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소득 불평등도도 줄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최저임금도 조금씩 높여주는 것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서민들,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이게 집값을 띄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 정부에서도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정책 실패를 했고 지금 정부도 그래서 결국 정권을 잃어버렸고 또 이번 정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또 이게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게 떨어지는 것을 계속 막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다가 결국은 지난번 정부에서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잃어버렸고 이번 정부에서는 결국 또 집값을 계속 잡으려고 하다가 잡으려는 게 집값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총선에서 폭망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국민들은 그거 알잖아요. 국민들은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불행하다 생각을 한 이유가 뭐예요? 너무 이 자산 버블이 너무 커졌고 이것이 그 사회 양극화를 불러오고 정치 양극화를 불러오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제학에서 정말 최고의 연구 그러한 논문이라고 하는 IMF 보고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AR이라고 하는 그러한 데서 발표된 그런 학술 논문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양극화되면 결국은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결국은 이게 세계 대공황이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화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차제 그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물어보면 이건 뭐 좀 전에 언급해드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그러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확대의 주요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일반 국민에게도 물어보고 전문가라는 분들에도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등하면 이 경제 불평등이 있고 또 경제 양극화가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걸 두 개를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데 불평등 앞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소득 불평등이라고만 써놨어요. 소득 불평등보다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산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딱 빼버리고 소득 불평등만 딱 해놓고 또 그 다음에 양극화 확대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일단 비슷하게 불평등과 양극화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 제일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파란색이고 일반 국민은 녹색인데 파란색 38%가 다 뭐라고 생각하면 자산 불평등 때문에 소득 불평등도 나오고 그게 양극화도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거보다는 뭘 생각하시냐면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걸 많이 생각하고 또 그 전문가들도 20% 이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노동시장의 비정규직의 지속적 확대라든가 노동시장의 조기 퇴직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면서 영세 자영업이 증가한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소득 불평등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다 포함시키면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소득 불평등, 그러니까 노동시장이라든가 거기에서의 임금 격차라든가 비정규직이 자꾸 늘어나는 문제, 또 조기 퇴직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소득 불평등, 양극화를 불러온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자산 불평등, 자산 가격이 너무 크게 상승하면서 이게 결국은 사회 양극화를 불러오고 소득 불평등까지도 가져온다. 왜냐면 거기에서 임대소득도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 결국 그게 이제 가계부채를 계속 늘어나게 하고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이게 부자들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이 소위 얘기하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의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고 우리나라에서 뭐 영끌이 하는데 특히 우리 청년층들이 이 부채를 일으켜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집을 많이 사고 있고 사왔고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돈 번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부채에 물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와가지고 지금 무슨 신문 보도가 있습니까? 요즘에 영끌족의 눈물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이미 경매가 신청 11년 만에 최대다. 그게 뭐 지난 2월 달 기사고요. 가장 최근 기사에서 보면 다시 또 비슷한 기사가 또 나왔어요. 고금리의 영끌적 못 버텨 3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이 결국 아파트 같은 거죠. 이미 경매가 또 11년 만에 최다다. 지금 정말 이 영끌 해가지고 이 돈을 빌려 그 영끌한 분들이 대부분 제가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이 결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경매에 결국은 집을 내놓게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엄청난 충격으로 올 수가 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브릿지 우리 보통 부동산 브릿지 론이라든가 아니면 PF 대출 뭐 이런 것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어떤 부동산 개발 회사라든가 아니면 건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지금 뭐 부도위기를 물리고 있다 하는 것도 큰 문제고 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의 그러한 부채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더 이상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매로 몰리고 그것이 또 집값을 더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부동산 개발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거품을 꺼뜨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929년 세계 대공황이나 아니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슷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오늘 또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흥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있던 부동산 문제, 가계부채 이 얘기만 하게 되면 저는 정말 너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우리 동참해서 이 문제를 정말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제 양극화, 사회 양극화를 불러오고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정말 큰 문제고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